안녕하세요. 4월 첫 번째 주 원격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물질의 분리, 특별히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웠죠. 오늘은 이제 그 다음 화면에 분해에 대해서 배우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분해라고 하는 것은 화합물을 원소로 나누는 것이라고 했는데 꼭 원소로 나누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큰 화합물을 원소나 작은 화합물로 나누는 것도 일종의 화학 결합을 끊으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 분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화합물을 작은 화합물 또는 원소가 여기 이제 될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분해를 하는 경우에는 물론 저절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떤 분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자극을 줘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를 줘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에너지의 종류로서 뭘 주느냐에 따라서 전기 에너지를 가하면 전기분해, 빛 에너지를 가하면 광분해, 열 에너지를 가하면은 열분해. 이 촉매분해는 에너지를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뭔가 자극을 주는 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분해는 우리가 많이 이제 들어왔던 물의 전기분해라고 있죠. 그래서 화학식을 쓰면 좀 너무 앞서간 것 같긴 하지만 H2O라고 하는 물에다가 적당한 전해질을 넣고 전압을 가하면 H2와 O2로 분해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수는 지금 맞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수까지 맞추려면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대면 수업할 때 실제로 전지를 몇 개 연결을 해서 전기분해 장치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광분해는 뭐가 있냐 하면 비닐 같은 거, 우리가 이제 대형 마트에 가면 이제 물건을 살 때 담아가는 그 비닐, 이거를 이제 환경 오염의 그 주 요인이기 때문에 비닐을 공급하지 않게 하는 그 시행이 벌써 일어난 지 오래됐습니다. 이 비닐이 한번 사용하고 버리면 땅에 묻혔을 때 또는 그냥 버려졌을 때 몇 년이 가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환경 오염의 주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요즘 나오는 비닐 중에는 광분해성 비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 비닐이 그냥 사가버려서 그냥 막 부스러지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빛을 받아서 분해를 하게 되면은 광분해 이해할 수가 있고, 열분해는 이제 열을 가해서 분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크래킹, 우리말로도 그냥 크래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몇 가지 크래킹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석유 화합물, 우리가 석유 화합물 그러면은 C와 H로 된 화합물인데, 이게 이제 휘발유도 있고 등유도 있고 중유도 있고 그냥 석유가스도 있고 종류가 많은데, 이 탄소 사슬이
길게 결합된 석유 화합물이 있는데 이것에 이제 열을 가하면 정확히 지금 이 화학식을 쓰기는 뭐 적절하지 않고 이러한 식으로 기다란 탄소사슬의 화합물이 짧은 탄소사슬의 화합물로 쪼개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렇게 만드는 것을 이런 과정을 크래킹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사슬이 길면은 연소할 때에 비교적 산소를 많이 필요하게 되고 사슬이 짧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동일 질량에 비해서 산소를 적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소가 이쪽이 훨씬 더 쉽게 됩니다. 또 끓는 점도 얘는 좀 높고 비교적 이 짧은 거는 끓는 점이 그래서 이쪽에 긴 사슬은 저급 휘발유 오른쪽에는 고급 휘발유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촉매분해는 촉매라는 말을 또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요거는 이제 반응의 경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야 촉매를 얘기하기 쉬운데 한번 새 노트 쪽을 한번 보죠. 자, 우선 예를 들어서 H2와 N2가 반응을 해서 H3N NH3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있다고 합시다. 계수를 조정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수소와 질소 분자를 우리는 반응물이라고 하고 암모니아를 생성물이라고 말하는데 이 반응물인 이 H2와 N2의 상태와 이 암모니아 두 개짜리 두 분자 요 암모니아 분자의 이 에너지 상태를 보면 똑같지는 않아요. 한쪽이 이제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응물의 에너지가 이렇게 위쪽으로 높다고 할 때 이 정도 높은 상태의 반응물의 에너지가 있고 생성물은 이 정도 좀 더 낮은 상태 에너지가 있다 그러면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가로축으로 이제 시간을 두면 반응물이 없어지면서 생성물로 이렇게 변하니까 전반적으로 에너지도 이렇게 낮아지는 높은 상태 에너지에서 낮은 상태로 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우리 발열 반응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요 H2 3개와 N2 1개가 NH3 2개로 바뀌는 요 중간의 어떤 상태를 알고 싶어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H와 H가 결합을 하고 있고 N하고 N도 결합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H들끼리의 결합이 끊어지면서 암모니아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얘네들이 이렇게 끊어지겠죠. 이 끊어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불안한 과정, 에너지가 높아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응물과 생성물이 이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그 중간 어딘가에 이 끊어진 상태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상태가 상당히 생각보다 에너지가 이렇게 높은 상태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반응이 되기 위해서는 중간쯤 어딘가에 분자들이 끊어져 있는 상태를 지나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중에 가장 높은 에너지 상태의 어떤 물질들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상태의 물질을 전이 상태라 그래요. 또는 다른 말로 활성 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응물에서 이 전이 상태의 이 높은 에너지까지 일단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크기의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지 않으면 반응이 진행이 될 수가 없는데, 이걸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한다. 이 활성화 에너지가 높으면 일반적으로 반응이 천천히 진행이 되고, 이 활성화 에너지가 낮으면 높은 거에 비해서 빨리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촉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이 상태의 물질하고 잘 이렇게 호응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이 이 반응 시스템에 첨가가 돼서 이 전이 상태의 에너지 장벽을 이렇게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 장벽을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뭐 더 많이 만들어진다, 뭐 이런, 뭐 아니면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온다, 이 높이 차이가 변한다 하는 건 아니고, 오로지 전이 상태의 높이 변화를 주기 때문에 반응이 좀 더 빨라진다. 부촉매라고 해서 반응의 장벽을 더 높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촉매는 속도를 굉장히 느리게 하겠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반응들, 질병이 만들어지는 거, 음식물이 상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안 가게 하기 위해서는 부촉매를 필요로 하게 돼요. 뭐 제약 회사에서 연구하는 약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가장 쉬운 촉매 분해의 한 가지 예는 H2O2라고 하는 과산화수소수에다가 뭘 집어넣을 건데, 이 H2O2는 가만히 놔두면 물하고 산소로 분해를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거는 뭐 개수 역시 조정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때 이제 이산화망간, 검은 고체가 있습니다. MnO2. 이산화망간을 첨가하면 아주 순간적으로 폭발하듯이 과산화수소가 분해하면서 물과 산소로 쪼개집니다. 이 과산화수소는 사람의 그 상처가 났을 때 거기다 이제 발라서 소독을 해주는 소독약도 되는데, 사람의 그 상처난 부분에 혈액에 있는 뭐 철 이온들, 이것이 또 촉매 역할을 해서 상처난 데 바르면 거품이 막 발생하면서 분해를 하죠. 그 거품은 이제 산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합물을 원소나 더 작은 화합물로 나누는 것, 이런 걸 분해라고 하고, 크게 이런 네 가지 분해 반응이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에는 용어 중에 밀도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밀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한번 써봤어요. 우선 밀도를 나타내는 공식은 분수로 표시가 되는데,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써 있죠. 항상 이 분수로 표시되는 것들은 분모의 양이 1일 때 분자의 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가 1일 때, 여기서 1이라는 거는 뭐 1리터, 1세제곱미터, 1세제곱센티미터, 뭐 여러 가지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하기 나름이에요. 이 경우에는 1세제곱센티미터일 때, 그때의 그 물질의 질량이 몇 g이냐 하는 것을 표로 지금 나타냈습니다. 이 밀도의 단위가 달라지면
당연히 이 표에 있는 숫자들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 같으면 이제 1.0인데 물을 1세제곱센티미터 덜어오면 그때 그 질량이 1g이다 하는 얘기겠죠. 공기는 이제 기체이기 때문에 물에 비해서 1000분의 1 정도 상대적으로 같은 부피에 대해서 질량이 적게 나가고 물이 이제 1.0으로 거의 뭐 기준처럼 1.0으로 되어 있고요. 에탄올은 약간 작아서 0.8. 식용유는 얼마일까? 뭐 식용유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딱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식용유는 해보면 0.9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식용유하고 물하고 에탄올을 비교를 하면 식용유는 에탄올과 물의 딱 중간에 중간쯤에 들어있다. 요 그 밀도의 차이, 밀도가 이렇게 유지되는 걸 이용해서 좀 시각적으로 좀 멋있게 보일 수 있는 어떤 실험이 있습니다. 그 실험 때문에 식용유를 여기 포함했고요. 에틸렌 글라이콜 요 세 개, 에탄올, 물, 에틸렌 글라이콜은 액체들이고 물론 식용유도 액체고 나머지 설탕이나 오른쪽에 있는 철금, 납은 당연히 보통이죠. 보니까 납이 상당히 무거운데 상대적으로 1.34. 그렇지만 금은 납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무거워요. 한 1.5배 정도 더 질량이 나가는 9.32. 우리는 철도 무겁다고 알고 있는데 이 철이 납이나 금에 비하면 뭐 어느 정도 가볍다고 가 있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두 원소에 대한 밀도가 큽니다. 내가 이제 초등학생 때쯤인가에 이제 친구들한테 솜 1kg 하고 쇠 1kg 하고 어느 게 무겁냐 하고 친구들한테 갑자기 물어보면 쇠 1kg, 쇠가 더 무겁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틀린 대답이죠. 다 1kg씩 물어본 겁니다. 솜 1kg과 쇠 1kg. 당연히 질량은 무게는 똑같겠죠. 우리가 솜은 가볍고 쇠는 무겁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가볍고 무겁다고 할 때 그 얘기가 이 밀도에 대한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부피를 똑같이 고정했을 때 어느 게 더 질량이 많이 나갔느냐 뭐 이런 뜻이죠. 단순히 질량이나 부피는 크기 성질이기 때문에 뭐 입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밀도는 여기 이제 한자로 보자가 들어가는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색이 성질이기 때문에 아무리 양이 많아져도 밀도가 커지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물체들 또는 이제 물질들 이런 것들을 쪼개고 나누고 분리하고 분해하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원자론이라고 해서 원자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원자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원자들이 주기율표에서 표시된 걸 보면은 118종류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은 원자들이 있습니다. 원자들을 이렇게 한 종류들의 원자들의 모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우리는 이제 원소로 해서 원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탄소라는 원소는 탄소 원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샤프 심에 있는 그 심도 탄소라는 원소고
뭐 다이아몬드를 이루는 그 보석도 탄소라는 원소고, 뭐 이산화탄소라는 화합물에 들어있는 그 원자도 역시 탄소라는 원소예요. 원소가 어떤 형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느냐는 이제 별개의 문제인데, 그래서 지구상에 100여 개 정도의 원소들이 있는데 그 원소가 비슷하게 분포를 하면 뭐 별로 재미가 없을 겁니다. 어떤 원소는 많이 존재하고 어떤 원소는 굉장히 적게 존재를 해서 이게 편차가 아주 심해요. 보니까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들을 질량의 퍼센트로 봤을 때 많이 있는 것부터 쭉 그 다음에 여기서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순서대로 적어놨어요. 보니까 산소가 제일 많고 규소가 2위, 알루미늄, 철이 3위 됩니다. 뭐 나트륨이 이제 2.6%니까 그거보다 작은 양으로 이제 칼륨, 마그네슘, 수소, 티타늄 뭐 등등 이렇게 이제 나가요. 보니까 탄소라고 하는 거는 1%가 아니 0.1%가 안 되는 좀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아무래도 지각이라는 게 이제 지표면 지구가 있으면은 지표면에 적당한 두께까지 이렇게 허용하는 이 지표층 아마 깊이 30km 정도까지인 것 같은데 그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들인데 우리가 땅을 파보면 뭐 몇 미터만 파도 이제 주로 바위들이 있죠. 바위 중에 상당히 많은 그 종류가 석영으로 되어 있어요. 석영 SiO2라고 하는. 그래서 Si와 O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SiO2니까 질량 퍼센트로. 반면에 이제 인체, 살아있는 생물의 어떤 그 존재 비율을 보면 물론 이제 살아있는 생물 중에 식물과 동물이 있는데 인체는 뭐 동물이니까 대부분의 동물이 비율이 이 정도쯤 될 텐데 보니까 산소가 역시 1위, 인거는 똑같은데 2위가 좀 독특해요. 이제 인체를 이루는 원소 중에 두 번째로 많은 것은 규소가 아니라 탄소예요. 이 규소와 탄소는 화학적으로 조금 비슷한 화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또 굉장히 다르기도 합니다. 주기율표 상에서는 이제 탄소와 규소가 같은 계열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탄소는 지각에서 얼마 없는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수소도 별로 없는 건데 퍼센트나 돼요. 질량 퍼센트로 10%라는 건 상당한 건데 수소는 워낙 가볍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질소가 3%. 일반적으로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그 살, 뼈는 제외하고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단백질이 주로 CHO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슘과 인과 기타 나머지 성분들이 있다. 하여튼 살아있는 물체가 지각에 있는 어떤 원소들을 가지고 이제 생명체가 탄생하긴 할 텐데 특이하게도 규소는 거의 없고 얼마 들어있지 않은 탄소가 주 성분이 된다는 것 좀 특이한 일입니다. 원소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히 공부하고 싶어서 주기율표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겁니다.
주기율표라고 그러죠. 주기율표. 자, 이것을 설명하려면 아무래도 캡처를 한번 한 다음에 해주고 클릭을 해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기율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위쪽에 숫자들이 있고 왼쪽에 또 숫자들이 있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요 숫자들은 뭘 나타내냐 하면 이 숫자들은 영어로 말하면은 그룹, 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4번이 적혀 있는 이 6개의 원소들, 얘는 14족이에요. 14족. 대표적인 원소를 따서 탄소족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오른쪽에 만약에 5번 그러면은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번호는 주기를 나타내요.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 만약에 5주기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좀 많이 있습니다. 18개? 이만큼이 이제 5주기예요. 5주기. 그러면 이 주석은 어디에 위치하느냐? 14족이면서 5주기에 속한다. 얘기할 수 있겠죠. 마치 X좌표와 Y좌표를 읽는 것처럼 하면 돼요. 이 수은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은은 몇 족의 몇 주기일까요? 뭐 확인했겠죠. 12족의 6주기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족과 주기를 우리가 구분을 했는데 이 화학에서는 주기보다는 이제 이 족, 그룹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같은 그룹에 있는 거는 화학적으로 유사한 성질이 많다. 아까 탄소와 규소를 얘기했는데 이 탄소, 규소는 같은 그룹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탄소, 규소, 너마늄, 주석, 납 이런 것들은 화학적으로 약간의 공통성이 있다. 수가 있겠죠. 뭐 일단 요 정도 보고 또 어떤 원소를 하나 우리가 원소를 선택을 하면 네온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제일 위에 써 있는 것이 원자 번호, 그 다음에 원소 기호, 우리말 이름, 원자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율표라는 것은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을 한 거예요. 1번부터 118번까지. 1번부터 118번까지. 예전에 이제 원자들의 구조가 밝혀지기 전에는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을 했어요. 여러분이 얼른 이렇게 확인해 보면 알지만 원자 번호의 순서나 원자량, 그 있는 원자량의 순서나 별 차이는 거의가 뭐 비슷해요. 그렇죠? 한 두세 곳이 아마 역전이 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아닌데 보니까 7번하고 28번 그렇죠? 원자량이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뭐 뒤에도 또 있기는 있어요. 찾아보면 그런 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래서 현재 원자량과 이름이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전자 배치에 체크를 하면 이 오른쪽에 숫자들이 막 적혀 있는데 원자의 전자 배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키백과 속성, 구역별, 동위원소상, 화합물
요거 클릭할 때마다 그 해당하는 그 원소의 특징들이 주기율표에 나타나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그 원자들의 종류,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비활성 기체냐, 뭐 등등이 있죠. 마우스로 요런 데에 클릭까지는 하지 않고 마우스로 갖다 대기만 해도 그거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나머지 원소들은 회색으로 변해요. 마찬가지로 고체에다가 마우스를 대면 고체인 원소들만 검은색으로 표시되고 마우스를 액체에다가 대면 액체만 또 표시가 되고 액체는 별로 없어요. 기체에다가 표시하면 기체만 표시가 됩니다. 지금은 이게 화면을 캡처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지만 다시 이제 주기율표로 가서 여러분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기율표를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게 이제 ptable.com이라고 하는 주기율표인데 여러분이 주기율표를 포털에서 검색을 하면 수도 없이 많이 국내이건 국외이건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이 ptable.com만큼 내용이 풍부하고 믿을만한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화학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규정 같은 거를 정하는 그 단체가 IUPAC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주기율표를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냥 달랑 그림 파일만 하나 있는 거고 이 ptable.com은 이 안에 내용들이 아주 풍부해서 마치 백과사전보다 더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막 눌러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57에서 71, 89에서 10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너비를 체크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원래 주기율표는 원자번호 순서대로 나열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너무 넓어서 이 노트북 화면에 다 담지를 못하고 있을 정도예요. 근데 이 57번부터 70번이나 그 밑에 있는 거나 뭐 생소한 원소들이고 또 보통의 그 화학에서 잘 쓰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가로 세로 비가 가로가 너무 기니까 이 얘네들 별로 쓰이지도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평소에는 빼고 나타내자. 그래서 얘네들을 아래다가 별도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넓게 하는 거를 해제하면 아까 그 14개의 원소들 두 줄이 아래로 이렇게 표시돼서 보통 우리가 그 16대 9 화면 또는 4대 3 화면에서 적절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어떤 원소의 마우스를 대면 이제 이쪽 부분에서 크게 확대된 그 원소에 대한 그 칸의 내용들이 적혀 있죠. 원래 주기율표에는 없는데 확대된 부분에는 여기 숫자가 있어요. 움직일 때마다 숫자가 있는데 요것이 이제 전자 배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전자 배치를 클릭하면 모든 원소에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건 나중에 화학을 더 배우게 될 때 설명을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아까 여기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색이 표시된다고 했는데 자, 알칼리 금속에다 대면은 얘네들이 알칼리 금속이죠. 효소를 빼고, 그렇죠? 알칼리 금속이 뭐가 있냐?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프랑슘. 알칼리 토금속은 뭐냐? 노란색 6개. 란타넘족, 악티늄족, 란타넘족, 악티늄족. 아래 따로 별도로 있는 거죠. 전이금속, 가운데 넓게 있는 거고요. 금속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한 4분의 3 정도가 금속이에요. 비금속 그러면은 초록색과 파란색. 그래서
한 4분의 1도 안 되죠. 비금속 중에 비활성 기체라고 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요 6개. 뭐 이것도 이제 비금속, 둘 다 비금속이긴 한데, 비활성 기체가 아닌 비금속이 이제 초록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활성이라는 말은 이제 화학적으로, 활성이 없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잘 하지 않는다. 뭐, 원래 비활성을 안 한다 하는 건데, 예전에는 이제 이 6개의 그 원소들이 이 화합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비활성 기체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 화합물 이제 탭을 한번 누르고 이제 어떤 원소를 우리가 클릭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망간을 클릭한다. 클릭을 해버리면 이제 상당히 색깔이 없어지고 몇 개만 이제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 이 칠해져 있는 것들이 망간하고 어떤 화합물을 형성한다. 이런 겁니다. 해제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헬륨을 클릭을 하면 칠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네온을 클릭해도 없고요. 아르곤을 클릭해도 없고 라돈을 클릭해도 없고 이제 크립톤을 하면 2개 그렇죠? 플로린하고 안티모니가 여기 이제 그 화합물의 종류도 보면은 크립톤하고 있는 거 플로린하고 안티모니 있는 거밖에 없어요. 제논을 클릭해도 한 5개 정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화합물 빼고 이 비활성 기체의 이 6개의 화합물은 거의 다른 원소들하고 화합물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안정하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원소를 클릭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납을 클릭한다. 그러면 속성에 위키백과에 지금 팁이 들어가 있는 건데 위키백과를 해놓고 납을 클릭을 하면 위키백과의 납 항목이 이렇게 이게 이제 위키백과를 직접 들어가서 납을 검색하면 이렇게 뜨는 거죠. 그래서 뭐 일반적인 설명이 있고 목차가 있고 쭉 내리면 뭐 납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적당히 내려서 오른쪽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전자 배치도 있지만 그 밑에 물리적인 성질에서 8가지 그쵸? 겉보기, 상태, 녹는 점, 끓는 점, 밀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적절하게 여기 그 원소에 대한 그 속성들이 정성적인 것은 그냥 글자로 되어 있고 정량적인 것은 숫자와 단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숫자와 단위 사이에 한 칸씩 지금 다 띄고 있죠. 이게 이제 원래 그 과학적인 표시법에 의하면 단위를 띄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뭐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지만 잘 보세요. 어떤 원소를 클릭하면 위키백과에 있는 그 원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위에서 적당히 내리면 오른쪽에 물리적인 성질에서 8개가 나와 있다. 이번 그 방송 강의, 동영상 강의를 여러분이 들을 때는 과제를 하나 여러분에게 줄 겁니다. 어려운 과제는 아니고요. 쉬운 과제를 줄 테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 자기 학번이 만약에 82로 끝난다. 뭐 그런 사람 별로 없을 텐데 그럼 82번을 클릭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학번 끝에가 48번이다. 그러면 48번의 원소를 찾아가요. 그래서 48번을 클릭을 하면 위키백과가 나오고 위키백 조금 내리면 아까 물리적인 성질이 나온다 그랬죠. 물리적인 성질의 8개의 요 값들을 그냥
요약이랄 것도 없이 그냥 값들을 적어서 저한테 보내는 게 과제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자기 학번 마지막 두 자리에 해당하는 숫자에 해당하는 원자번호를 찾아서 클릭을 하고 위키백과가 뜰 텐데 거기에 조금 내리면 오른쪽에 물리적인 성질이 나오는데 8개를 적어서 나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 클래스 쪽지를 이용해도 되고 혹시 번호 아는 사람은 카톡으로 보내도 되고 아니면 이메일이 나와 있으니까 이메일로 보내도 되고 편한 대로 보내주세요. 일요일 밤 12시까지 마감이니까 잘 기억했다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까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그 구분을 했는데 만약에 마우스를 고체에다가 이렇게 C에다 옮겨 놓으면 고체로 존재하는 원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검은색. 만약에 액체에다가 올려놓으면 두 개가 지금 보이죠? 브로민하고 수은. 갈륨도 잘 녹아요. 잘 녹기는. 근데 여기서 지금 액체로 있는 거 하면은 수은하고 브로민, BR2라고 하는 두 개가 있고 기체에다가 하면은 이제 빨간 색깔로 보이는 10개 정도 되는 게 기체예요. 이 기체 중에 이 비활성 기체에 있는 6개의 기체는 그냥 그 원자 하나가 분자처럼 기체로 행동하는 거고 나머지 수소와 NOFCl 그렇죠. 나머지 수소, 질소, 산소, 플로린, 염소 요 5개 현재 써 있는 거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겁니다. N2, O2, F2, Cl2 기체 말고도 이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게 이 할로젠이라고 하는 할로젠만 딱 지금 표시가 되게 하려고 했더니 여기 약간 진하게 보이는 거 있죠? 17족에다가 하면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까지만 이게 이제 다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체, 액체, 기체는 온도에 따라서 또는 압력에 따라서 압력은 주로 이제 1기압이니까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거는 언제 말하는 거냐? 그게 이제 여기 요 숫자가 의미하는 거예요. 273K 0도거든요, 이게. 273K에서 0도에서 고체 기체를 말하는 것이다. 만약에 50도만 올려도 이게 이제 이 켈빈 온도나 섭씨 온도나 스케일이 같기 때문에 50을 올리면 323이죠. 그렇죠? 올릴 때마다 이 가운데 부분에 켈빈, 섭씨, 화씨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섭씨 50도로만 올렸을 때 이때 이제 고체, 액체, 기체는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아까 액체가 문제였는데 액체로 존재하는 게 벌써 아까는 수은하고 브로민밖에 없었는데 지금 액체로 존재하는 거는 5개가 더 늘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온도에서 고체, 액체, 기체가 어떻게 존재할 것이냐 하는 거를 우리가 막대를 조절하든지 숫자를 입력하든지 함으로써 그냥 초기화된 상태에서는 다 0도일 때의 그 물리적인 상태예요. 그리고 고체, 액체, 기체 중에 구분이 안 가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회색깔로 칠해져 있습니다. 이 구분이 안 가는 이런 그 밑에 있는 원소들은
핵반응에서 잠깐 존재하다가 다른 걸로 바뀌는 안정하지 못한 그런 원소들입니다. 뭐 속성을 만약에 클릭을 하면 중앙에 이제 몇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어디를 클릭하냐에 따라서 그 값들이 주기율표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밀도 아까 있었죠. 밀도를 클릭을 하면 원소들 그 밑에 밀도가 나타나요. 납 그러면은 11340. 우리가 앞에 PPT 화면에서는 납의 밀도가 11.34였는데 현재 이 ptable.com에서의 납의 밀도는 그거에다가 1000을 곱한 11340이죠. 이게 이제 어떤 단위를 썼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PPT에서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였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넘어가나? 자, 여기서는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에요. 단위가 달라지니까 아무래도 숫자도 달라지겠죠. 뭐 그 외에도 이제 혹시라도 고등학교 때 화학을 한 사람들은 이 주기율표를 이리저리 눌러보면 꽤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데모를 누르면 유튜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주기율표를 보는 방법 어떻게 해서 뭘 클릭하면 뭐가 나오느냐 하는 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건 이제 영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금방 알아듣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인쇄하고 싶을 때는 프린트 파일로 만들어주고 또 자기가 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해당 그 언어에서 원소는 뭘까, 이름이 뭘까, 성질들이 뭘까 알고 싶으면 이 언어를 만약에 중국어다 그러면 중국어 어디 중국어 간체자로 하고 싶다 하고 클릭을 하면 이 주기율표의 모든 내용들이 중국어로 표시가 돼요. 그쵸? 뭐 이름은 지금 여기 영어 이름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나머지도 다 중국어로 되어 있죠. 어떤 원소를 클릭을 하면 납을 클릭한다. 뭐 안 눌러봤는데 자 이것도 다 중국어로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해당 언어로 볼 수도 있다. 초기화하려면 그냥 ptable.com을 누르는 게 제일 이건 안 되네요. 다시 한국어로 보려면 한국어를 해서 go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이제 다음 주 한 번 더 이 원격 강의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 이후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그 수업할 때 과제가 있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그 과제를 기간 안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